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철입니다. 2019년 이제 3월인데 이 상반기에 대형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잔혹한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한층 더 혼란스러운데요. 이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인 사건, 이 사건입니다. 용의자가 잡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 상당히 좀 의문점이 많습니다. 오늘 법설에서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사건을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사건이 우선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데는 이희진 씨죠? 네. 피해자들의 아들, 장남인데 33살. 네. 이 장외주식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나이 30에 1,000억대 자산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유명해졌죠. 예. 예. 그리고 별명은 아싸 이희진. 예, 네. 팬들이 지어준 이름이고, 증권업계 입성 4년 만에 국내 경제 채널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점이 있는데, 저희 토마토 TV가 상당히 증권 방송의 명가거든요. 네네. 저기 본부장님. 이희진 씨가 혹시 토마토 TV에서 나와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은 검증을 확실히 거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오,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흑수저의 신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결국 이제 희대 사기꾼으로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아마 발인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구속집행정지로 해서 나와서 발인을 보고, 이 동생도 같이 나왔었는데, 동생도 그때 이 사기 사건 때, 사기부정 거래 사건 때 같이 기소가 돼서 형을 받았었죠. 지금은 네. 이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표정을 보면은 상당히 좀 침통한 상황이었고, 과거에 그런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채무 관계 때문이다라고 피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기 피해에 의한 월한 관계에 있는 살인이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을 때는 16, 17, 18년 그 타임이었는데요. 지금 2천만 원의 채무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때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희진 씨의 부친이 이 범행의 용의자인 김 씨에게 어떤 회사 주식과 관련된 투자를 제안했고, 그와 관련해서 2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채무를 이제 받기 위해서 갔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얘기가 한 번 나왔었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반대로 마치 이희진 씨의 부친이 현재 이 용의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정리된 것은 용의자가 돈을 빌렸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변제를 자꾸 독촉하니까 네. 가서 이제 이런 식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정리는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김 씨라고 하는 용의자가 이전부터, 이게 원래 2월 25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 그 전에 인터넷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경호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본인 이름으로 냈고, 네. 그래서 3명의 이 조선족, 중국 동포이죠. 예. 3명이 이제 왔고, 그래서 이 3명과 함께 4명이서 이 부가티라고 불리우는 시가 30억 상당의 그런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을 15억에 팔게 된 그날, 네. 돈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5억 중에서 10억은 동생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5억은 현금으로 받게끔 가방 안에 그러니까 5억이라고 하는 게 현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사실 부피가 그렇죠. 상당하겠죠. 근데 100만 원짜리 수표도 있고 현금도 섞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돈을 부친과 모친이 같이 중고 거래하는 곳에 가서 돈을 받아온 다음에 이걸 들고 경기도 안양에 있는 본인들이 이제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그때 4명, 용의자를 포함한 4명이 집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이 부친과 모친을 이제 끔찍하게 살해를 하고, 그리고 그날 이 중국 동포라고 불리는 3명은 이제 갔고,
그다음에 이 한 명의 즉 김모 씨라고 하는 분은 본인이 이미 그 전에 평택에 빌려놓았던 임대 창고에 이 부친의 시신을 냉장고에 집어넣은 채로 이삿짐센터 직원을 불러서 그쪽에 옮겨놓았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밝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왜 모친하고 부친을 따로 그렇게 했는가도 좀 이상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돈이 만약에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5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냥 5억을 전부 다 본인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된 바에 의하면은 1,800만 원이 사실 그 검거 당시에 이 김 씨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김 씨는 나머지 용의자들하고 나눠 가졌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모두 가져갔다라고 또 말을 번복하면서 그 5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럼 왜 김 씨가 제대로 안 챙겼겠느냐. 또 본인이 1,800만 원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은 무슨 돈이었겠느냐. 또 중국 동포를 그렇게 불러서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할 정도이고 지금 현재 이것저것 들어갈 경비가 많을 텐데 그까지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큰 돈을 썼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본다면은 아마도 채무 관계 뭐 2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거짓말인 것 같고 그 뒤에 다른 종류의 배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책 130억을 이희진 씨가 올리면서 그 기본적으로 장해주식의 원래 시가보다도 한 50에서 100% 정도를 더 얹어서 피해자들에게 팔면서 상당한 그 손해를 끼쳤다는 거고요. 그 손해액이 270억 정도 되는 건데 그 돈을 한 푼도 지금 제대로 변지를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 사주해서 혹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보복 감정에 의해서 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나는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며칠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런 행동을 만약에 보복 감정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억울하단 말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말고 혹시 그 뒤에 다른 종류의 배후가 있는 건 아니냐. 여기까지만 지금 이제 추측이 무성한 상황이죠.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도 살인사건 많이 좀 다뤄보셨을 텐데 이 아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시신을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한 구만 밖으로 유기를 하고 최근에는 어제 오늘 진술한 걸 보면은 진술 또 번복을 했습니다. 이 중국인 동포들이 가서 이 부모들이 너무 강하게 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살인사건과는 살인범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뭐 설명이 다 아시겠지만은 일단 그 모친의 시신은 장롱에 처음에 두고 그리고 부친의 시신은 냉장고를 통해서 평택에 있는 임대 창고에다 옮겨놨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더 이상한 것은 그 사고 현장인 안양에 있는 아파트를 청소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할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밤 10시경에 지인을 불러서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접 지인이 아니라 친구의 친구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2명을 불러서 거기를 청소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청소를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피 묻은 이불이 있었다 그래요. 그 이불을 그 부친, 이희진 씨의 부친의 벤츠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서 자신이 미리 그 빌려두었던 창고의 근처에서 태우고 그리고 그 벤츠를 계속 본인이 또 타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왜 그런 식의 불필요한 일을 했을 것인가. 그리고 냉장고에 단지 시신을 넣어둔 것만으로 사실은 모든 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나중에 어쨌든 밝혀지게 되는 거니까. 게다가 또 본인 이름으로 창고를 빌렸다라고 한다면 또 CCTV 같은 거를 전혀 이 사람은 신경 안 쓴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어쨌든 특정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또 지인이라는 사람 2명을 참고인을 불러서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이 사람들 얘기는 그냥 뭐 싸움이 일어나서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시체가 있어서 자수해라 이런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2월 25일이었고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거는 그 동생이 어머니랑 연락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3월 16일경이었습니다. 그럼 상당한 시간이 그동안에 흘렀다는 건데 그 지인들의 말도 사실은 저는 좀 믿기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친과 부친을 이런 식으로 끔찍하게 살인을 하고 또 그들의 그 시신을 분리시켜서 또 따로따로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유기를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련되어 있고 그러면서 본인의 행적은 또 지우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혀 해결이 안 된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판단하건대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여기서 뭐 또 동생이 관계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이 상황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보복 감정 같은 것들이 같이 개입돼서 실행에 옮겼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에 잡히고 나니까 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커졌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을 그때 가서 하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진술도 번복하고 본인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면서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 정도까지만 생각이 좀 됩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 지금 그렇다면은 부모하고 이 피의자 김 씨 둘 간에 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된 모양이죠? 둘 간의 채무 관계가 있는지도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주장은 2천만 원 정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2천만 원의 채무 때문에 이런 식의 큰 일을 벌인다는 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가티라고 하는 차를 팔면서 그 실제 돈 받는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식의 큰 거래는 사실은 그 중고차 거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몇몇 특수한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동차를 파는 과정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그 15억 중에서 10억은 동생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도 사실 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동생도 사실은 형하고 같이 이 사건의 공범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만약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지금 압류가 되고 저당권 설정되고 되게 복잡한 이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만이 아닌 플러스 알파의 누군가가 여기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이 지금 거기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희진 씨의 부모와 이 피의자 김 씨가 과연 서로 알고 있었던 지인이냐 이런 김 씨 주장이 맞다면 어떤 관계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요거는 그렇죠. 경찰 수사에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요. 그 피의자 김 씨가 어머니를 이제 살해하고 난 다음에 물론 뭐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은 살해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명의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동생하고 같이 계속해서 안부를 주고받는 문자를 했고 또 마지막에는 동생까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어머니인 척하면서 내가 잘 아는 사업가가 있으니 한번 만나봐라. 라고 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만났는데 경찰에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사과하기 위해서 했다.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죽여놓고서 사과한다고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경찰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동생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사실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경찰 입장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동생을 상대로 한 범행을 계획했다가 만나보고 나니까 좀 여의치 않아서 그만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동생의 행동도 사실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에는 중국으로 도망간 3명의 그 중국 동포들이 나와 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 동포 3명은 검거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중국에 뭐 인터폴의 협조 요청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중국 칭다오로 갔다 그러는데 이미 누군지 다 그 신병이 그러니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요즘 중국하고 이런 사법 공조는 되게 쉽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5억이라고 하는 그 돈가방이 어디 간지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5억은 사실은 현금이기 때문에 물론 수표도 있다고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들고 갔을까? 만약에 외국으로 그냥 간다 그래도 5억을 다 들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돈의 상당 부분은 한국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아니면 외국으로 뭐 어떤 그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외환 거래법을 좀 피해서 뭔가 이전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으로 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제때에 적절하게 옮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돈의 행방을 좀 찾아보는 것이 이 사건의 좀 실마리를 찾는 방법이 아닐까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학의 사건. 이거 지금 블랙홀로 지금.
지금 이 사건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처음에 이 사건은 별장 성접대 의혹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뇌물 사건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동영상에는 난잡하게 그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등장해서 노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뇌물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의문이었어요. 근데 경찰에서는 뇌물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이거는 이제 성착취, 성폭행, 그래서 특수강간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경찰 입장이었고 검찰은 성매매 내지는 이거는 뇌물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거기서 특별하게 무슨 종류의 그러니까 재밌게 노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강력한 종류의 폭행이나 억압이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검찰 주장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성폭행으로 보지 않고 뇌물이나 성매매를 봤는데 성매매는 이미 시효가 5년이 지났었다. 왜냐하면 2008년 정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수사한 당시는 2013년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였고 또 하나는 이걸 뇌물죄로 볼 수 없었다. 뇌물죄를 보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뇌물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가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가관계를 그것만 가지고 추정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변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미 그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그 영상만 가지고 뇌물을 어떻게 주장하냐 말이 안 되는 거였다. 우리도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었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윤중천이라고 하는 건설업자하고 김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모른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길래 그런 영상의 화면을 보게 되면 모른다는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속에 나온 사람이 정말 김학의가 맞는지 그렇다면 윤중천하고 그런 식의 관계를 가지고 놀고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거는 김학의 전 차관이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한 증거로 우리는 이 영상을 쓰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뇌물죄를 괜히 보면서 당연히 입증도 못할 걸 가지고서 일부러 힘을 빼게 만든 게 혹시 검찰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느냐도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안에서 상호 간의 그런 난잡한 난교 파티 같은 걸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성매매라고 하는 것으로 뜬금없이 들이대는 건 좀 타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무언가 다른 종류의 커다란 의혹이 해결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 내지는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지금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네. 당시 제가 2013년 그때 취재 수첩을 한번 다시 들춰봤거든요. 근데 그때 뇌물죄는 검찰의 수사주의를 그런 방향으로 했다는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수강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그 성행위를 하는 그 여성들이 왜 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억압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는데 이 윤중천 씨가 여성들을 그 성폭행을 한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계속 보여주고 지인들에게 또 배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계속 불러냈다는 거죠. 그런 포괄적으로 협박 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특수강간으로도 볼 여지가 있겠다라는 검찰 고위반부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쪽으로는 가면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 수사지휘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특이한 것은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거는 우리가 뇌물죄를 볼 수밖에 없고 성매매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뇌물죄나 성매매를 보기 위해서는 입증 요건이 이제 성매매는 그렇다고 치고 뇌물죄는 까다로운데 그 당시에 출국금지 요청을 경찰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하면서 피의자로 처음에 특정을 했더니 안 된다 해서 반려가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고인으로 또 특정했는데 또 안 된다고 했다가 수사지휘 내용이 뭐라고 나왔냐면 김학의 전 차관을 관계인으로 해가지고 한번 출국금지 요청을 해봐라. 그럼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관계인으로 했더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게 수사지휘에 거기에 이렇게 그대로 써있는 그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이대고서 해도 출국금지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출국금지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이 되는 기본권을 지금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관계인이라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출국금 요청한 그걸 받아들였다? 이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가 않고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또 경찰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기자들 얘기는 또 그렇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의 설명이 맞지가 않은데 또 내밀하게 뜯어보게 되면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각각 하는 말들이 좀 그럴듯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어떠십니까? 실제 취재해 보시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가 좀 이상하죠. 예, 이상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도 당시에 이제 불기소 처분 이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읽어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검찰의 시각은 성착취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방향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틀어버리면서 이거를 망가뜨리는 사건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하고 검찰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게 만들었다. 또 이런 식의 또 해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네. 시간이 참, 예, 이 시간이 좀 더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네. 진상조사단에서도 특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짧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진상조사단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진상조사하려고 했더니 너무 외압이 많았고 검찰에서 파견되어 나온 위원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래서 한 차례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주의적으로 등장한 인물들이 한상대, 황교안, 곽상도입니다. 네. 모두 다 현재 지금 실세처럼 행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이게 바로 전관이라고 하는 혹은 당시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현재로서 아무리 2개월 연장한다 해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가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열일들 좀 해야 될 텐데요. 이 그렇죠. 특검 같은 경우 이런 게 바로 특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부 다 특검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뭔가 되게 복잡하고 힘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대형 사건, 특히 성폭행이나 살인 등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은 여론에 휩쓸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비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학의 사건.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영상 속에 누가 나왔느냐, 김학의 전 차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논란은 이미 5, 6년 전에 해소가 됐었죠. 정작 중요한 본질은 당시의 수사 검사들, 당시에 수사한 경찰들이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진상조사단 내에서조차도 당시에 수사팀 검사나 경찰들을 불러 조사했다는 내용들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혹한 노인을 상대로 한 이 살인사건, 원래는 이 범죄 예방 차원의 치안에 문제가 없었느냐, 이런 논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인데 너무 황색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법설팀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매 순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